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도준상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저는 면역 항암제 개발 현황 및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리려고 하는 자료는 사실 제가 수집한 자료의 일부분이고, 전체 자료는 제가 한 논문 800편 정도를 조사하여 가지고 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접속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다 찾아보는 것이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작년에 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보시면 아마 원하시는 내용을 다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인 항암 면역 치료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그 질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우선 암세포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암세포란 정상세포와는 달리 마구마구 분열하는, 즉 세포 증식의 어떤 작용이 망가진 그런 세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면서 그것들이 막 자라면은 그게 이제 종양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암세포가 생긴다고 모두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인지하고 그것들을 죽이는 면역세포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암세포가 발생하더라도 암세포에 비해서 면역이 훨씬 더 강하다면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암세포도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면역을 회피하고 억제하면서 발달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작용을 다 회피하고 억제할 수 있는 기전을 개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즉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 암이 면역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항암 면역 치료라고 하는 것은 면역과 암의 이런 깨진 밸런스를 다시 원래대로, 즉 암이 면역보다 강한 상태에서 면역을 강화하여서 암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항암 면역 치료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기존의 암 치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암 세포를 잘 죽이고 없애느냐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가졌다면은, 이 경우에는 면역을 강화하여서, 즉 면역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암 치료와는 다른 그런 개념적으로 다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항암 면역 치료가 왜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이 그래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환자의 서바이벌 커브입니다. 즉 암을 진단받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그런 커브이고요. 면역 항암제가 이제 초기 임상에 사용됐던 아주 악성 종양들, 즉 메타스태틱 멜라노마나 뭐 그런 질환들, 아주 그런 악성 종양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가 1년 이내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즉 이 커브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0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당시에 어떤 최고의 2000년대 가장 촉망받던 그런 항암 치료제인 타겟티드 세라피의 경우에 어떤 그 효능이 이 기간을, 환자의 생존 기간을 얼마나 몇 달 정도 더 늘려주는가, 그래서 얼마나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이런 메디안 서바이벌에서 어, 어, 증가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기존의 타겟티드 세라피의 어떤 큰 치료 효능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면역 항암제는 초기에는 그렇게 큰 효능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생존자가 있는, 즉 장기 생존 혹은 몇몇 환자들의 경우에는 완치까지 되는 그런 효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암을 이제 우리가 약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준 그런 치료법이 항암 면역 치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역 항암제는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처음부터 아주 촉망을 받았던 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그런 시간 동안 개발돼 왔지만은 시장에서 외면을 돼오다가 결국은 이제 임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본격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이제 2011년에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이뮨 체크포인트 블락케이드라고 하는 것이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면역을 잘 모르더라도 그냥 면역을 이런 자동차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모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거는 어떤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연료를 주입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자동차가 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하지만은 또 반대로 어떤 면을 보면은 이제 자동차를 조절하는 건 아니죠. 자동차를 껐다 켰다 하는 거지 자동차를 빠르게 달리거나 느리게 달리거나 이런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에도 어떤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거와 엑셀러레이터에 해당하는 그런 분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왜 브레이크가 존재해야 되냐? 그냥 면역 반응을 강하게 일으키면 좋지 않냐?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틀리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신문에서 봐서 알고 있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이유가 사실은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즉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폭주를 하면서 이제 우리 몸을 공격하면서 이제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런 하이퍼 인플레메이션 아니면은 그런 사이토카인 스톰 이런 것들이 다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거고, 또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도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으면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암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를 자기가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죽이려고 하면은 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브레이크를 블락킹하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어떤 바이올로지칼리는 항체를 이용해 가지고 이 브레이크가 더 이상 액세서블 하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이 브레이크들을 면역 관문, 이뮨 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브레이크를 블락킹하는 그런 것이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할 수 있고요. 면역 관문 억제제를 사용하여서 이제 첫 임상 3상에서 성공한 게 BMS가 이필리모맙이라고 하는 엔타이 CTLA4, CTLA4라고 하는 어떤 면역 관문에 대한 그런 억제제를 이제 임상 3상에서 성공한 결과를 이제 2010년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NEJM이라고 하는 의학계의 가장 저명한 저널에 발표하면서 이제 면역 항암제의 시대를 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상당히 많은 종류의 면역 관문 억제제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필리모맙이 이제 BMS의 여보이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옵디보라고 하는 게 이제 BMS에서 또 나왔고,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건 머크의 키트루다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주 많은 종류의 면역 관문 억제제들이 나왔습니다. 보면 특징이 이제 CTLA4는 이제 처음 어떤 면역 항암제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는 있지만은 그 이후에 사실 부작용이 심하고 효능도 좀 낮아가지고 대세는 PD1 혹은 PD1의 라이간드인 PDL1 쪽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PD1, PDL1 이걸 만들고 7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3개 정도 중국에서 개발한 그런 면역 관문 억제제가 3개 정도 추가돼서 현재는 10개 정도가 사용되고 있고, 아마 이 리스트는 점점 더 길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역 관문 억제제의 적용 암종, 이것도 약간은 시간이 지난 자료인데 그냥 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CTLA4에 비해서 PD1이나 PDL1에 대한 어떤 면역 관문 억제제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훨씬 더 많은 암종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이 정도가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전환점이 됐던 게 카티 세포 치료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포 치료법, T 세포 치료법이 나오면서입니다. 그래서 T 세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항암 면역 반응을 가장 강력하게 일으키는 면역 세포로, 이제 T 세포 치료법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고안이 되어 왔는데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거기에 이제 카라고 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카이머릭 엔티전 리셉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전자 조작을 통한 어떤 새로운 유전자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머릭 엔티전 리셉터는 대체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요. 여기서 두 가지 부위가 있죠. 하나는 종양을 인지하는 부위가 있고, 하나는 강한 신호 전달을 하는 그런 부위가 있어서 이제 종양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수용체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 과정은 이제 면역 세포를 추출해 가지고 카 유전자를 주입한 다음에 대량으로 배양을 해서 집어넣어 주는 것이고요. 이러한 카티 세포 치료법이
이제 CD19이라고 하는 표적에 대해서 아주 크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CD19이라는 표적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CD19은 비세포나 비세포 유래의 어떤 혈액암 세포가 발현하는 항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세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백혈병이나 아니면은 림프종 같은 거를 일으키는데, 그런 어떤 비세포, 정상 비세포와 암세포가 모두 발현하는 항원인 거죠. 거기서 이제 아주 2011년 NEJM의 첫 번째 한 명의 환자를 이제 완전 치료한 그런 사례가 먼저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3년 후에 90%의 어떤 컴플레트 레미션의 그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세계 회사가 누가 먼저 그 카티 CD19을 표적으로 하는 그런 카티 세포 치료제를 시장에 내놓는가를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이 중에서 노바티스, 다들 아시죠? 아주 유명한 그런 대형 제약 회사고, 카이트 파마하고 주노 테라퓨틱스는 뭐 아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은 모르실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벤처 회사이고요. 이 세 회사가 이제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를 놓고 겨루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성공한 건 노바티스입니다. 그러면서 킴리아라고 하는 그런 아주 비싼 5억, 한 방에 5억 가까이 되는 그런 면역 세포 치료제를 이제 시장에 내놓죠. 지금은 이제 세상에서 두 번째로 비싼 치료제고, 아마 15억짜리 어떤 그런 줄기세포 치료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이트 파마가 거의 임상을 성공할 무렵에 이제 길리아드라고 하는 회사에 인수합병이 됩니다. 그 가격이 무려 11.9 빌리온 달러, 그러니까 15조에 가까운 그런 돈에 인수합병이 되는 거죠. 이 길리아드는 요새 아주 유명한 회사죠. 그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항바이러스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고, 그 외에 이제 아주 많은 그런 역시 상당히 큰 제약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예스카르타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어떤 카티 치료제가 이제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노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가장 앞섰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바티스하고 이제 특허 소송에서 이겨서 로얄티를 받고 있고, 카이트하고도 지금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당히 주노가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적으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상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뭐 실패를 한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분석이 되진 않았지만은, 그 실패를 한 원인은 이제 그 환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뇌부종이나 뭐 이런 예상치 않은 그런 질병으로 많이 죽고, 그러면서 이제 임상이 중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셀진이라고 하는 회사에 12조에 가까운 그런 11조 가까운 그런 돈의 인수합병이 되고, 셀진은 BMS에 또 이제 인수합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카티 세포 치료제 또한 이제 이렇게 현재 임상에 사용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딜이 있으면서 이제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성공에 이제 힘입어서 짐 앨리슨 교수님하고 타스코 혼조 교수님, 이 두 분은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블락헤이드의 어떤 개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거의 임상까지 밀고 나간 그런 선구자들이죠. 이 두 분이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면서 이제 이뮨 면역 항암 문제는 상당히 궤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어떤 이제 면역 항암제가 이제 그 환자 치료에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아주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비소세포 폐암의 5년 생존율이 5% 정도밖에 안 되던 거를 거의 3배 이상으로 늘리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효능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서 2017년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암에 의한 사망률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되고 진단 기술도 발달하면서 점점 낮아지고 있었는데, 그 떨어지는 정도가 이제 2016에서 2017로 가면서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게, 그러니까 어떤 암에 의한 사망률 통계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제 큰 임팩트를 가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현황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한계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제 조금 더 면역학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암 면역 사이클이라고, 아마 면역 항암제 관련된 학회를 가시면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의 발표에서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인데, 예, 2013년에 데니엘 첸하고 아이라 멜만 교수님이 이제 이뮤니티에 발표한 그런 리뷰 논문이죠.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한 면역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면역 항암제는 과연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하는 그런 논문이고요. 먼저 암세포가 죽습니다. 암세포가 죽는 이유는 뭐 다양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하이폭식한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면역세포가 공격을 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죽으면서 이제 항원이 방출이 되고, 그 항원을 덴드리틱 셀이 픽업을 합니다. 덴드리틱 셀이 픽업을 해가지고 림프노드로 이동하죠. 림프노드로 이동해서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액티베이션 된 T셀이 혈관을 타고 암 조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암을 죽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즉 선순환 구도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건강하게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암이 걸렸다고 하는 거는 이 과정에서 뭔가 하나 이상이 막혔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뚫어줄 것인가, 그런 것이 이제 면역 항암제가 하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군데에서, 그러니까 림프노드하고 종양 조직에서 T셀의 활성화를 촉진시킨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드 오브 액션이 상당히 복잡하고 아직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카티 치료제는 상당히 모드 오브 액션은 단순합니다. 그냥 다수의 어떤 그런 T셀을 혈관을 통해서 집어넣고 얘네들이 들어가서 암을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이제 암이 회복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티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그 모드 오브 액션이 단순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카티 치료제가 성공하면서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가 전반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세포,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는 암을 인지하고 죽일 수 있는 세포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T셀, NK셀, 감마델타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포를 추출해서 유전자 조작을 한 다음에 배양해서 집어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방법이 이제 많은 면역 세포를 가지고 개발돼 왔는데, 대부분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카티 세포가 성공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공한 게 앞에서 말씀드린 T세포를 이용한 치료제인데, 거기는 이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또한 극복해야 될 문제점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부작용이 아주 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노 같은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회사가 결국은 임상에서 실패한 것도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해서인 거죠.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이고, 이거는 이제 면역 반응이 과다하게 일어나면서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니저블한데 뉴로톡시시티가 나타나는, 이거는 완전히 예측하지 못했던 거고요. 얼마 전까지 기전을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된 게 어떤 뇌혈관에 있는 세포 중에서 일부가 CD19이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카티 세포의 표적을 발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을 망가뜨리면서 이제 어떤 그런 뉴로톡시시티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야 겨우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많은 이런 어떤 표적이 명확한 그런 치료제, 암 치료제가 대부분의 경우 큰 부작용이 없었던 게 효능이 낮아서인데, 카티나 어떤 T세포 치료제는 효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떤 그 표적을 약간만 발현하더라도 그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런 게 이제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 중에서 하나고요. 그다음 치료 비용이 비쌉니다. 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5억 가까운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는 이제 개발비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가 이제 환자별로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환자의 세포를 뽑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용과 대량 비용을 해서 3, 4주간 어떤 대량 배양을 해야 되는 그런 배양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야 되는가 또 문제고, 표적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CD19는 성공했지만 그 후속작이 잘 안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이제
결국은 독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티가 암세포도 잘 죽이지만은 그 표적을 발현하는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적을 잘못 고르면은 정상세포를 죽이면서 어마어마한 독성이 일어나고요. CD19이 성공했던 이유는 비세포가 다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CD19을 표적하면은 얘를 이제 암세포가 더 이상 발현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CD22 듀얼 타겟팅하는 어떤 카티가 개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성공적인 게 BCMA라고 하는 다발성 골수종 멀티플 마이엘로마에 대한 어떤 카티가 최근에 이제 거의 임상을 마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지만 그 외에 많은 표적에 대해서는 효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효능이 너무 좋아서 반대로 독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실패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공한 건 CD19을 표적으로 하는 혈액암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건데, 고형암으로 가게 되면은 혈액암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면역 억제인자가 많고, 둘째로는 고형암의 경우에는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표적만으로 과연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회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유전자 조작 방법이 개발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효능을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많이 넣으면은 결국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유전자를 조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는 T셀의 어떤 기능에 맡겨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환자의 T세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T세포를 다른 사람 거를 이식하면 걔네들이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그렇지만은 공여자의 T세포를 사용하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제조 단가도 떨어뜨릴 수 있고 치료 준비 시간도 단축할 수 있죠. 많이 만들어서 얼려놓은 다음에 바로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런 어떤 면역 거부 반응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유전자 가위 기술과 조합이 되어 가지고 그런 면역 거부 반응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고안이 되고 있고요. 과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유전자 조작을 한 그런 T세포가 얼마나 큰 효능을 보일 것인가, 그게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어떤 아주 그런, 그러니까 세포 치료제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은 적은 수의 세포를 넣더라도 얘네들이 체내에서 얼마나 잘 증식을 하고 자리 잡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정예를 넣어서 이제 걔네들이 암세포를 다 처리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배양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에비던스들이 몇 가지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한 어떤 이런 면역 세포 치료제의 가를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이 상당히 많은 큰 성공을 거두고 또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몇 가지 문제들은 상당히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K세포가 하나의 대안으로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T세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이 이제 엔티전 스페시피시티, 아주 죽이려고 하는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죽인다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강한 어떤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또 면역 기억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또 항원을 만약에 암세포가 변경한다면 죽이기 어려운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NK세포는 좀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뭔가 좀 수상하고 이상해 보이는 그런 어떤 세포들을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들을 찾아서 걔네들이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고 생각하고 죽이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포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지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근본적으로 좀 서로 보완적인 역할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라고 할 수 있고요. 암세포를 죽이는데 T세포가 놓치면 NK세포가 놓치면 T세포가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K세포를 이용한 면역 항암제도 개발을 많이 해왔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효능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이제 체내에서 NK세포가 금방 주입을 해줘도 사라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고형암에서 상당히 종양 미세 환경에 약하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작용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동종 이식 시 상당히 좋습니다. 도리어 그 어떤 면역 거부 반응이 약하고 도리어 효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오프터 쉘프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현재 이런 NK 셀 세라피가 어떤 그 카 NK 셀이 어떤 알로지네이크 카 T 셀과 상당히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효능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은 어떤 복잡한 유전자 조작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체내 지속 시간을 늘릴 것인가, 그게 이제 큰 어떤 숙제 중에서 하나고요.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PS에서 NK셀을 만드는 페이트 테라퓨틱스 같은 곳이 아주 최근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엔지니어링 방법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NEJM에 나온 논문인데 CD19을 표적으로 하는 카 NK 세포 치료제가 아주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거의 부작용은 카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데 비해 가지고 거의 많은 효능은 좀 떨어지지만 여전히 상당히 좋은 효능을 보임으로써 이제 카 NK가 어떤 카티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넥스트 블록버스터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기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T세포가 상당히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이끌었지만은 또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NK세포는 T세포의 어떤 한계점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시간상 얘기하지 않지만 감마델타 T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두 가지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을 가진 세포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카티 세포를 중심으로 한 어떤 면역 세포 치료제에 대한 얘기고, 이제 다음으로는 면역 관문 억제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 특히 그 중에서 PD1, PDL1이 성공을 하면서 그 다음은 무엇인가, 뭔가 새로운 면역 관문 억제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그런 코스티뮬레이터리 몰레큘들을 사람들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렉3, 뭐 팀3, TG, 비스타 같은 것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은 이제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보면 PD1, PDL1만한 거는 아직도 없다. 즉 모노세라피 하나만 넣었을 때 아마 그런 상당한 효능을 보이는 거는 면역 관문 억제제로는 PD1, PDL1이 상당히 가장 유력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것만 하진 않다. 그런 식으로 좀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도 많은 그런 이런 면역 관문, 다양한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에서 제가 요 커브를 이용해 가지고 면역 항암제가 왜 성공을 했는가, 즉 일부 환자가 상당히 롱텀 서바이벌 혹은 컴플리트 큐어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상당히 성공 스토리인데, 또 그럼 과연 이 플래토가 어느 정도에서 나오느냐, 그거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많은 암종에 대해서 투여를 해봤는데 어떤 암종은 잘 듣고 어떤 암종은 잘 안 듣고 하지만 대체로 한 20% 정도의 어떤 암의 환자가 이 면역 항암제,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해서 반응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큰 문제겠죠. 하나는 어떻게 이 환자를 찾아내는가, 리스폰더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게 바이오마커겠죠. 이 바이오마커 개발도 상당히 뜨겁고요. 이 바이오마커를 잘 선정하냐에 따라서 임상의 성패가 갈리기도 하고, 환자 입장에서도 정말 이 약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가격과 시간이 걸린 문제죠. 그래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만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건 한 20% 정도면은 어떤 식으로 컨비네이션해서 이거를 좀 더 높일 것인가, 이게 또 커다란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용 치료 컨비네이션이 이제 또 다른 큰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 위해서 어떤 기초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병용 치료가 현재는 뭐 계속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케이스도 늘고 환자도 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특히 엔타이 PD1, PDL1을 중심으로 다른 거를 하나 더 하는 식으로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항상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환자가 모자라서 임상이 중단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마 당분간은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많은 컴비네이션 트라이얼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어떤 기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연 어떤 이런 캔서 이뮤니티 사이클에서 어디가 문제인가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환자마다 아마 문제가 다를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몇 가지로 이제 클래시파이에서 얘기를 하면은 요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암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반응은 잘 일어나는데 면역 세포들의 이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동은 잘 하는데 잘 못 죽이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각각에 따라서 아마 해결 방법이 다를 거고, 그럼 과연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현재 이제 많은 임상과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암세포를 잘 죽이는 게 문제가 되겠죠. 암세포를 죽여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어떤 컨벤셔널 키모테라피나 아니면 레이디오 테라피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은 암세포를 최대한 많이 죽이는가를 봤는데, 그거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암세포를 많이 죽이는가 보다는, 암세포를 많이 죽이려고 하다 보면 면역세포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이면서 면역 반응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좀 재해석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고요. 아니면 이제 백신이나 항암 바이러스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암에 대한 면역 반응 자체를 이제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전략들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모카인도 어떤 이동에 있어서 중요한 타겟이죠. 키모카인에 대한 어떤 표적이나 아니면 블러드 베슬이나 엑스트라셀룰라 메이트릭스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아바스틴이라던가 아니면은 TGF 베타 타겟팅하는 그런 드럭들이 현재 많이 아주 활발하게 이제 병용 치료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의 어떤 다양한 원인들, 메타볼리즘이라던가 아니면 머티리얼 트랜스포터 같은 것들, 혹은 그 외에 다양한 서프레서 셀들, Treg, 뭐 MDSC,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매크로페이지, 뭐 CAF,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표적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은 약들이 개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런 컨비네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향이 가장 최적인가는 이제 몇 년 이내로 어느 정도는 방향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마구잡이로 좀 상당히 좀 많은 임상을 통해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의 어떤 컨비네이션 테라피의 현황을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이 이제 키모테라피와의 어떤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PD1, PD-L1 블락케이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키모테라피나 레이디오 테라피, 그러니까 이뮤노제닉 셀 데스를 일으키는 거, 그런 쪽과 이제 컨비네이션. 그다음에 CTLA4와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BMS가 이제 CTLA4 블락케이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컨비네이션을 잘 하면은 이제 또 어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게 멜라노마에서 검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GF 리셉터, 그러니까 혈관을 타겟팅하는 것과의 컨비네이션도 상당히 그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많은 종류의 어떤 그런 타겟들과의 어떤 컨비네이션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성공적이었던 거는 이제 그 로쉬 제넨텍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텔리주맙하고 이제 베발시주맙, 그러니까 아바스틴이죠. 그래서 VEGF, 그러니까 혈관 신생혈관 생성을 타겟팅하는 것과 이제 컨비네이션을 하였을 때 이제 간암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는 그런 임상 결과가 최근에 나오면서 이제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기존의 T셀을 주로 표적으로 하면서 많은 그런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표적을 좀 더 다양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셀과 어떤 캔서셀, 어떤 지금까지는 캔서셀, T셀 아니면 덴드리틱셀 아니면은 블러드 베슬 이런 쪽으로 많이 타겟이 되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매크로페이지, NK셀, Treg, MDSC, CAF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한 표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게 이제 설피 알파 CD48 이쪽 엑시스고요. CD48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잡아먹지 말라 이런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거 암세포도 이제 과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크로페이지나 덴드리틱 셀이 잡아먹는 거를 막고요. 그래서 이걸 블락킹하면 이제 암세포를 이제 매크로페이지나 덴드리틱 셀이 잘 잡아먹으면서 이제 암세포만 제거되는 뿐만 아니라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당히 그런 어떻게 보면은 PD1, PD-L1이 T셀을 표적하는 거에 비해서 이거는 이제 종양에 있는 마일로이드 셀들을 표적하기 때문에 상당히 컴플리멘트하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길리아드가 47이라고 하는 이쪽에 가장 앞선 회사를 또 큰 어떤 아주 좋은 가격에 인수한 그런 딜이 올해 있었고요. 그다음 NKG2A 이거는 이네이트 파마라고 하는 그런 NK셀을 주로 연구하는 그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표적인데 NKG2A가 이제 NK셀의 어떤 면역 관문으로서 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PD1, PD-L1과도 컨비네이션이 가능하고 그 외에 이제 NK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많은 그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유망한 그런 어떤 컨비네이션 내 어떤 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어떤 대세는 PD1, PD-L1 블락케이드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최대한 어떤 효율을 높이는 효능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약간 주먹구구식이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발달하면 아마 우리가 이런 환자 조직이나 어떤 혈액 혹은 이제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지만 마이크로바이오타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은 정보를 얻으면은 좀 더 그런 거를 환자 맞춤형으로 최적화를 하여 가지고 이제 이런 컨비네이션 세라피도 이런 맞춤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